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70만 대를 넘게 수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보다 12만 대 더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 언팩을 통해 다음 주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쥘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건전성 지표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킥스가 200% 아래로 떨어진 건데 시장 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더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70만 대가 넘게 수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보다 12만 대 더 팔리며 수출을 주도했는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3% 늘어난 70만 7,853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현대차의 투싼 하이브리드로 9만 3,547대가 수출됐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은 전년 대비 44.6% 늘어난 39만 7,200대로 전체 친환경차 수출의 56.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 유연 생산과 판매 체제 등을 통해 시장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며 괄목할 만한 친환경차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전체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수출 200만 대, 수출액 500억 달러를 넘긴 점에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는 평가. 특히 지난해에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까지 지역 다변화를 이룬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준중형,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확대하고 성능과 연비가 대폭 개선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도 서두른다는 보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동화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포트폴리오 다양화에도 나섭니다. 올해 현대차는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9, 기아는 SUV 전기차 EV3, EV5와 세단형 전기차 EV4 등을 신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 언팩을 통해 다음 주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프리미엄 폼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갤럭시 S25 시리즈로 흥행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 갤럭시 S25 시리즈가 베일을 벗습니다.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갤럭시 S25의 가장 큰 관심은 두께.
기존 모델보다 얇은 두께의 슬림 버전을 선보일 전망인데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슬림형을 출시하는 건 11년 만입니다. 업계에선 슬림 모델의 두께가 6mm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손에 쥐기 편하게 더 얇고 더 가벼운 슬림화 경쟁이 한창입니다. 애플도 보다 얇은 아이폰 17 에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관 변화는 물론이고 고도화된 AI 기능도 관건입니다. 울트라 모델의 베젤이 얇아지고 둥근 모서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작 대비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해 더 똑똑해진 손안의 AI 비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가 자사의 엑시노스 대신 퀄컴의 칩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원가 부담이 늘어난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 인하 압박에 가격 경쟁력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고 중저가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 네트워킹을 강화해 CDMO 경쟁력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747억 원 규모의 초대형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회사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1조 원 규모의 빅딜을 잇따라 3건 체결하는 등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0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총액은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오는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데 완공 시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가하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CMO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건전성 지표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생보업계 전반의 성장폭이 제한된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면서 리스크가 확대됐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생명의 지급여력 비율 킥스는 193.5%,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삼성생명의 킥스는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6%포인트 하락했고 2분기 11.3%포인트 급락한 데 이어 3분기에도 8%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삼성생명의 킥스가 악화한 데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금리 인하가 작용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1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생명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금리 인하와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줄면서 가용자본이 감소한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6월 8만 1,500원 수준이었지만 9월 6만 1,500원으로 24%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생명보험사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영향도 큽니다. 지난해 3분기 경과 조치를 적용한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킥스 비율은 211.7%로 전분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는 227.1%로 전분기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도 그만큼 높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상대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사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요구 자본이 확대돼 킥스 비율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킥스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 방침대로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한 업계의 계리적 가정이 수정되고 할인율이 현실화되면 킥스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AI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뉴스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자사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AI와 관련해 국내에서 뉴스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한국방송협회 AITF는 네이버가 허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2차례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과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AI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취득 경로를 공개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기술 노하우라며 네이버가 공개를 거절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입니다.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 저작권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2024년엔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도 오픈AI의 뉴스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보다 한 달 앞서 뉴욕포스트가 퍼플렉시티의 뉴스 저작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언론사들도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뉴스 저작권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네이버는 지상파 3사 소송과 관련해 생성형 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후 언론사에 문제 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뷰티 업계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뷰티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뷰티기기 시장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뷰티 기업들은 AI를 이용한 디바이스를 선보이는 등 뷰티테크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인기를 얻자 뷰티 업계는 뷰티 카테고리 확장에 나섰습니다.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면서 AI를 접목한 뷰티테크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브릿지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지난 2023년 1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는데 2030년 1,769억 3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뷰티 디바이스 판매량의 경우 2024년 67만 3천 대로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0.4%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워너뷰티 AI 기술을 앞세워 뷰티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생성형 AI로 고객에게 이상적인 메이크업을 찾아주고 맞춤형 가상 체험을 제공하는 음성 챗봇 기반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CES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만큼 뷰티테크 사업에 힘이 실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뷰티테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 뷰티 디바이스를 좀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앱을 좀 적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좀 이제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메디큐브는 뷰티 디바이스와 연동해 사용하는 모바일 앱 AGR을 통해 맞춤형 루틴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국내 뷰티기기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타투 프린터 제품을 선보였고 뷰티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투자 펀드를 설립하는 등 뷰티 디바이스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5의 화두는 현실로 나와 능동적으로 인간의 삶에 녹아든 인공지능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의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맞춰 국내 증권가도 다양한 분야의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엑세콘의 CXL 2.0 테스터 개발 완료가 임박한데 이에 따른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상한가 및 신고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목별 시황 및 실적 지표, 차트 패턴 및 배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약 분석해줍니다. 테마 및 업종 등 주식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급등 원인을 담은 시장 이슈를 제공해주는 디지털 투자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나 수급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뿐더러 복잡한 정보를 쉽게 해석해주는 이 서비스는 KB증권이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스톡 AI입니다. AI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과 자금에 맞춰 금융상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알아서 굴려주기도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로보 어드바이저로 불리는데 퇴직연금 운용을 비롯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 업무에 신무기로 장착한다는 방침입니다. 10개 증권사들은 올 상반기부터 퇴직연금 시장에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속속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과 인터넷 연결을 막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 이후 신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뒤 나타난 변화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다양한 분야의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제고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 생성, 정보 요약, 번역 등 리서치 업무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했고 유진투자증권은 AI PB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AI 자동 투자 전문 업체 퀀텍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융투자업에도 전복되기 시작한 AI 기술이 앞으로 탁월한 투자 성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바람은 건설업계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단지에 도입해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가 하면 AI가 거주자의 얼굴을 인식해 공동 현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카페에서 음료를 픽업합니다. 로봇 스스로 사물 인식을 할 수 있어 장애물을 피해 다니고 신호에 맞춰 길도 건넙니다.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 세대 현관까지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 스타트업과 함께 개발한 모빈입니다. 단지 내 무선 통신이 깔려 있어 관제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현대 엘리베이터와 협업을 통해 지능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DH-대치 에델루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과 호반건설, KT 에스테이트도 단지 내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건설업계에선 로봇을 비롯해 입주민 주거생활 서비스에 다양한 AI 신기술을 적용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이나 분양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DLENC는 10분 만에 불을 끄는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했고 한화건설부부는 안면인식으로 공동 현관을 출입할 수 있는 로비폰을 도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자 회사 쿠팡 로지스틱스에 대해 실시한 종합근로감독 결과 쿠팡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법상 택배 영업정과 위스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 CLS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 CLS 본사 11개 배송 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배송기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화물 차량을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고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더러 배송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쿠팡 CLS 본사, 서부허브, 배송캠프, 택배 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합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안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초과 이익 분배금의 최대 50%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하는 옵션입니다. 자사주를 1년 보유할 시 임직원들은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초과 이익 분배금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익 분배금은 연간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